요새 그 컴퓨터 시대는 비인간적인데 대학생들이 이제 수업 들어갈 때 교실 통과 삑하고 들어올 때마다 이걸 대는 건 그래도 인간적이야. 자기 그러니까 대리 출석은 절대 불가지. 직거로 되니까. 근데 시간이 찍혀요. 5분 늦게 들어오면은 결석 뭐 지각 처리, 지각 몇 번이면 결석으로 처리. 인간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야. 옛날에 우리 뒤에서 이제 목소리 바꿔가지고 네 선생님 교수님 이것만 보고 출석 부르니까 참 그러던 시절이. 그리고 보여달라면 그래야 아마 다 봐 하고서 이거 봐. 이렇게 시험 볼 때 이렇게 종이 다 보여주고. 내가 대학원을 간다고 그래갖고 이제 정책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고시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여학생들이 시험 볼 때 내 옆에 와. 쟤는 이제 대학원 갈 사람이니까. 근데 걔는 A고 나는 B야. 교수가 답을 안 읽는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걔는 나보다 글씨가 훨씬 이쁘거든. 나는 뭐 교수님이 안 읽었든지 조교가 글씨 이쁜 애를 점수를 더 줬든지. 그래서 너는 내 걸 베꼈는데 어떻게 네가 A고 내가 B냐. 그래서 나는 그래서 미국 교수 중에서는 이 페이퍼 받을 때 no fancy covers. 그러니까 겉장을 이쁘게 만들지 말라 이거야. 그럼 너무 이쁘니까 정성 때문에 B가 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no fancy covers. 그러니까 아주 표지를 fancy하게 만들지 말고 평범하게 써와. 그래서 이름 쓰고 제목 쓰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점수가 달라지지 않게. 근데 이제 시험 우리가 쓰니까 근데 자세히 읽지 않으면은 어떤 거는 글자는 정말 개판인데 읽어보니까 정답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거 뭐 글씨가 이렇게 더러워서 치준단 말이야. 그래서 하여간 뭐 근데 그거를 우리는 뭐 A면 어떻고 B면 어떠냐고서 그랬는데 요새는 뭐 애들 사나워졌어요. B 맞으면 B짜리들이 그냥 수없이 항의를 해. 왜 B냐 이거 네가. 자기가 왜 B냐. 바꿔줄 수가 없는 거가. 내가 저 A를 주면은 A가 초과했습니다. 그러고 안 들어가는데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B를 A로 바꿔주려면 A를 B로 내려야 돼. 이게 불가능. 학부모들이 그 전화를 그만해 온다는. 그러니까 뭐 요새는 그래서 이 전자 시대가 돼가지고 앞으로는 말이죠. 여기다가 이거 해가지고 들어갈 때 삑하고 통과할 것 같아. 이거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본인이 몇십 분에 들어왔고 지각 몇 번 해가지고 참. 중국이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984가 되는 거죠. 오케이. Japan Inside Out. 이승만 박사의 국제정치학 개론이라고 봐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원본 카바예요. 원본 카바인데 이건 이제 하드 카바고 여기다 씌우는 거를 영어로 더스트 자켓이라고 그럽니다. 먼지. 더스트 자켓. 먼지를 해서 우리가 아까 본 빨간 거는 그 더스트 자켓이 빨간색이고 속은 이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이거를 라이브러리 에디션이라고 그러고 도서관용이고 그리고 이제 페이퍼백 해가지고 학생들한테는 그 종이로 된 걸 팝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관하고 싶은 사람은 전부 이 하드 카바를 사죠. 이게 오래 가니까 페이퍼는 이제 보면 뭐 쭈그러지고 그래요. 1939년 겨울부터 1941년 봄까지 워싱턴에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 집회에 몰두한다. 이것도 외교 활동입니다. 미국 놈들이 너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일본이 뭔지도 몰라. 이거 알려줘야 되겠어. 아무리 말해도 안 됐네. 내가 책을 써야지. 6개월 동안 쓴 거죠. 그러니까 겨울부터 봄까지니까. 뭐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 다 관두고 이제 열심히 책을 쓴 거라. 당시만 해도 일본의 우호적인 미국 사회의 여론을 돌려놓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승만 박사가 보기에 미국인들은 일본 구국주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지 못했으며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를 경고하기 위해서 책을 집필하였다. 그리고 초판이 1941년 8월 뉴욕 플레밍 레벨. 이거 그 당시에는 꽤 유명한 출판사라고 그럽니다. 다른 데서 뭐 몇 군데는 거부를 당했어요. 이런 책은 못 해주겠다고. 근데 이제 플레밍 레벨에서 출판하였다. 지금 우리나라 번역판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거는 요거래요. 이승만 박사 뭐 원저. 박마리아 여사가 박마리아라고 그래갖고 요 이기붕의 부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뭐 허접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이화여대 물리대 학장할 때 이걸 번역해가지고 일본 내막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책을 처음에 나왔고 이것도 뭐 지금 전판했겠죠. 54년판이니까 꼭 70년 됐네요. 한 권 제가 구하려고 살려고 했는데 70만 원 달라더라고요. 아, 있긴 있어요? 이거 보물이다, 보물. 보물이네요, 진짜. 아니, 내가 여기 조금 이따 나오는 책 한 권 있는데, 그 이주천 교수가 쓴 책이에요. 그 박사 논문을 책으로 쓴 건데, 원가가 15,000원인데, 중고 서점에서 18만 원에 나와 있더라고. 이거 이승만 내가 쓴 거, 그것도 5만 원이라면요. 12,000원짜리 책이. 그리고 요거가 지금 제일 심판인 것 같아요.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해가지고. 이거는 비봉 출판사. 이 출판사가 뭐 이승만 박사 전집도 지금 많이 발굴해가지고 책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렇게 오래된, 그러니까 요것도 좀 오래된 책이에요. 연세대학교의 행정학과 이종익 교수라는 사람이 1988년 번역해갖고 일본 군국주의의 실상. 이건 뭐 제목을 어떻게 번역해도 괜찮죠. 원 제목은 일본의 내막을 까발린다. 그리고 이제 원 제목이 그 챌린저 와우 타임. 이 시대의 도전, 우리 시대의 도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리고 또 뭐 하여간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그 가면의 실체. 요거는 대한언론협회에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그냥 하드카버로 아주 제일 폼나게 돼 있는 책이에요. 값도 좀, 값이 얼마인가? 네,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내가 이제 이거로 봤는데, 이거를 내가 그 이승만 박사 그 아들, 물론 이제 그 진짜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라 이제 법적 아들, 이인수 박사가 이 책 나왔을 때, 나한테 한 권 선물로 준 거예요. 2008년 9월 11일 이인수 드립해가지고 이인수 박사 금년에 돌아가셨죠. 92세인가? 작년에 돌아가셨나? 그저 이화장에서 쭉 이제 그분이 자료를 정리하다가 내가 이제 혼자 힘으로 이게 하는 것보다는 어디 대학에다 맡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연세대학에 맡겨서 이승만 관련 모든 그 원고 이런 것들이 연세대학교로 간 겁니다. 그 연세대학교 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사회 분위기가 이승만 연구원이라는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원래 아까 이해란 박사가 그러잖아요. 이승만 학당이라는 이름도 못 줬다고 뭐 누가 뭐라고 그래서 현대 한국학 연구소라고 갔다가 지금 이승만 연구원으로. 그리고 어떤 돈 있는 할머니가 자기 집을 통째로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저쪽 이제 어디야 청와대 뒤에 부암동이가 거기 가도 보면 아주 근사한 그 저택이라 우리말 기준으로는 그 저택이 이승만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리밭도 아주 널찍하고 그 집은 나도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의 침략, 나 이 책은 못 봤는데 이것도 있더라고요. 일본의 침략건상 해가지고 Japanese Aid Out. 뭐 이거는 뭐 번역이 이게 누가 판권을 지금 이승만 박사가 갖고 있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원판하고 약간 번역이 틀리고 일본의 그 교회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번역이 약간 오류가 많아요. 어떤 책이? 요 파란색 이거? 다 읽어봤는데 다들? 네. 다들. 그럼 정품을 한번 번역을 합시다. 우리 또 이 중에서 한 사람이 정품을 번역을 하지. 예? 하고 뭐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려니까 이 장 제목도 다 달라요. 이분이 이제 이인수 박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승만 박사의 마지막 임종 장면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 하와이 가서 그 이인수 박사라고 이 사람도 정치학 박사고 명지대학 교수였고 미국 어디에서 박사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며느리 조혜자. 이분은 이제 지금 80대 초반 82살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조혜자. 조혜자 여사고 여기 이인수 박사예요. 지금 통일원 장관하는 성신여대 교수고 김용호 박사가 이제 논문 쓴 거를 내가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김용호 이승만의 국제정치관에 관한 연구 일본 내막기를 중심으로 그래서 정치외교 선언종이 있는데 그의 정치관을 가장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쓴 여러 권 중에서 국제정치학의 제일 정통책이 이 책이다.
국제정치관은 그 관점이죠, 세계를. 국제정치 현실을 바라보는 이론적 전제들과 거기서부터 노출되는 구체적인 전략적, 정책적 입장을 의미한다.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에. 하나는 잘 지내는 방법이 있잖아. 두드려주고 돈도 좀 대주고. 그게 이제 이상주의예요. 우리 인간들이 다 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남북 대화, 햇볕 정책, 그거 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상주의 학파라고 그럽니다. 이상주의 학파. 야, 국제정치에서 나라끼리는 돈 대주고 그런 거로 되지가 않아. 돈을 대주면 나중에 더 줘야 돼. 그리고 돈을 대준다고 걔가 나를 이뻐할 리가 없어. 그거보다는 내가 꼰총을 한 자로 갖고 있는 게 훨씬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돼. 그렇게 보는 학파가 현실주의 학파라고 그럽니다. 원래는 국제정치학은 이상주의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하지? 왜 1차 대전 나가지고 몇 천만 명씩 죽는 거야? 공부하자고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가 1919년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국제정치학이 처음 생기는데, 그때 국제정치학의 가설은 우리가 외교를 못했고 국제법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오해를 했고 서로. 그래서 좋은 국제기구를 만들자고, 국제연맹, 좋은 국제법을 만들자고, 그리고 미실 외교하자면 우리 다 공개로 하자고, 다 공개하고, 뭐 나라들이 다 서로 다 똑똑한데 이해하지 않겠어? 네.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 국제정치학은 2차 대전을 막는데 아무런 기능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시작될 무렵에 국가관계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모든 나라들은 다 자기 국가 이익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국가 이익이라는 것은 말로라든가 협상이라든가 법으로 지켜지지 않는 거야. 그걸 지키는 오로지 자기 군사력뿐이야. 그 현실을 우리가 알자고. 근데 그 현실주의는 그 사람은 현실적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나라는 국가 이익에 의해서 행동한다. 국가의 행동은 도덕적이 아니다라는 그 두 가지 전제를 깔고서 보는 것을 현실주의라고 그럽니다. 현실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현실주의는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이승만 박사는 완전한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론적 전제와 시각에 따라서 김대중 완전한 이상주의자입니다. 문재인 공상주의, 환상주의자입니다. 그거는 뭐 생각이 없는 거니까. 김영삼 don't know about 뭐 everything. 나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러니까 이승만의 국제정치관이 근대 국가를 국제정치의 주체로 인식하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제정치에서 여론도 중요하다. 그래서 책 쓰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마음을 바꿔놔야 되겠다. 민주국가는 전부 다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뽑고 그러니까 그걸 바꿔놔야 돼. 국민 여론을 바꾸면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여론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미국인들에게 전체주의의 위협과, 여기에 보면은 전체주의 민주주의. 야, 일본이나 독일이나 러시아는 전체주의 국가야. 미국은 민주주의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여기 사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걸 너무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손해야.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넘쳐 흘러서 니네는 망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 침략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 책을 썼다. 평화주의와 유화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유화주의가 바로 그겁니다. appeasement policy, appeasement, 등 두드려주기. 김정은, 내가 너 안 죽일 거야. 우리 절대로 흡수통에 그런 거 절대로 안 해. 이런 거가 이제 유화 정책입니다. 유화 정책의 첫 번째는 챔벌레인이라는 영국의 수상이에요. 그때 독일이 막 전쟁 하려고 그래가지고 영국이 무서워하는데, 처칠은 야, 우리도 빨리 군대 조직하고 탱크 만들고 대포 만들고 비행기 만들어야지. 그랬더니만은 챔벌레인이 아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날아가죠. 히틀러를 만납니다. 뮌헨에서. 그게 뮌헨 협정이에요. 만나가지고 사인해. 야, 너가 체코하고 폴란드 먹는 거는, 체코 먹는 거 내가 눈 감아줄 테니까 그거 먹고서 끝내. 그 체코를 내주고서 평화를 얻어옵니다. 그래갖고서 히틀러랑 사인한 종이 한 장을 들고
비행장에 내렸는데 영국의 바보들이 다 나가서 환영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든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종이를 흔들면서 이것이 이 시대의 평화 올시다. This is the peace of our time. 우리 시대의 평화 올시다. 그때 처칠은 이제 우리 간다 하고서 그러고서 그거가 9월 30일인데 1938년 1939년 9월 1일 날 전쟁이 터집니다. 11개월 만에. 그러면 1년 동안 전쟁을 막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체코슬로바키아의 그 스코다 웍스라는 무지막지한 기계 공장이 있어요. 철강 공장. 거기서 히틀러는 1년 동안 탱크를 왕창 찍어낸 거예요. 그리고 폴란드를 밀고 들어간 것이 9월 1일인데 그래서 지금 그 후세 역사학자들, 정치학자들의 평가는 그 1년을 독일이 시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6년을 전쟁을 해야 했다로 나옵니다. 1938년에 아예 싸워버렸으면 1, 2년이면 끝나는 거를 그 웍스라는 거가 이제 독일 사람들은 웍스라고 그러죠. BMW가 그 웍스입니다. 뒤에가. 그러니까 BMW가 뭐 바바리안 모토 웍스, 바바리아 모터 공장. 그러니까 스코다 웍스, 스코다 공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러니까 망한 거지. 그래서 그 유화 정책의 대표를 챔버레인으로 치는데 그 유화 정책 어피즈먼트 폴리시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몇십 년 동안 대북 유화 정책입니다. 북한이 화낼까봐 군사훈련 안 하고, 북한이 화낼까봐 시가 행진 안 하고. 그게 유화 정책이에요. 문제를 그러니까. 그리고 기독교 현실주의다. 기독교 현실주의는 라인홀드 니버라는 그 미국의 목사님이 이 사람은 국제정치학자는 아닌데 그 사람이 끝내주는 그 논리가 뭐냐면은 인간들은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모랄하다. 우리가 여기 정말 살인, 강간, 방화범을 이놈은 사형을 10번 받아도 되는 놈을 나보고 쏘라고 하면 쏘아요? 못 쏘지. 우린 못 쏘지. 개인은 전부 다 모랄하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 소속되면은 그 모랄리즘이 쫙 내려갑니다. 집단에 소속되면 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개인 학자로서 뭐 점잖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복 입고 있을 때는 깡패들하고 싸움합니다. 군복 입고 내가 중2 때 영천에서 술 먹다가 깡패들하고 싸워가지고 며칠 있다 그 술집 가보니 유리가 다 깨져 있어. 유리라는 유리는 다 깨져 있더라고. 그 내가 군복을 입고 있을 때 집단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현대 개인들이 개인적으로는 다 그 도덕적이지만은 집단에 속했을 때는 그 도덕이 쫙 내려가요. 그리고 도덕을 가장 끝으로까지 내리는 것이 국가야. 국가. 그래서 내가 군복 입고서 적군을 쏴주면 많이 죽일수록 훈장이 늘어나. 그런데 개인 사회에서는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moralman and immoral society.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그 비도덕률이 가장 최악인 것이 국가. 그런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현실주의의 사상가로, 그게 바로 기독교 현실주의입니다. 바로 그 라인홀드 니버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것도 명조 중에 명조인데 우리나라 지금 서점에 어디 가도 또 살 수 있습니다. 그 뭐 번역도 오래되고 해서 값도 안 비싸요. 뭐랄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거기에 나온 그 논리. 국가가 얼마나 악마가 될 수 있는가. 국가의 이름하에 인간이, 개인이 얼마나 악마가 될 수 있는가. 특히 전제국가, 신정국가, 일본 같은. 그래서 이상주의에, 그러니까, 그리고 나아가 그는 국가 간 조약이 국대정치에 집행되는 국내법처럼 언제나 지켜지고 강제를 갖고 있다는 이상주의적 국제정치 이론의 법리주의적 사고를 비판한다. 미국한테는 매일 니네가 법을 어겼어 그러면서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 어기는 거야, 현실 세계에서는. 이 책은 미국의 여론에 호소하여 전체주의 팽창을 막고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으려는 이승만의 저술을 통한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승만의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1941년 겨울
몇 달을 그냥 앉아서 뭐 어떻게 썼을게요? 딱딱 딱딱딱 따다닥딱 이렇게 치더라고 보니까. 난 이거 여러 개로 나도 아직 여러 개로 못 치는데 이성환 박사가 독수리 타법이라고 그러죠. 탁탁탁탁 하고서 이 사람은 외교문서도 자기가 직접 쳤어요. 그러니까 외교관들보다 훨씬 영어 잘하니까. 이 책은 단순히 일본 천황 전체주의 기원 및 실상, 군국주의 행태를 분석하고 일본의 미국 침공을 예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치 철학과 외교 및 국제정치의 본질 등에 대한 담론을 포함하고 있다. 정말 이 국제정치 이론적으로도 대단한 책입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 이전까지는 소련은 독일의 나치스, 일본, 이태리 등 주축국에 대항해 싸우는 미국, 영국 등 자유주의민주주의의 연합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적국 혹은 위험한 상대국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근데 틀리게 썼네요. 소련 공산주의 전체주의 위험성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없었다. 왜? 소련이 독일하고 싸워주고 소련이 일본하고 싸워주니까 미국은 소련이 좋은 놈이에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야, 소련이 어떻게 좋은 놈이지? 너는 정신 차려라. 그냥 당장 악과 거악을 제거하려고 네가 악과 손을 잡은 것인데 그러면 결국은 너랑 손을 털어야 돼. 근데 어떤 것이 더 거악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스탈린이 더 나쁜 놈이에요? 히틀러가 더 나쁜 놈이에요? 어떤 놈이 더 큰 악이야? 원래 나치당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나치스가 그렇게 그 깡패 조직을 만든 거. 나치스의 정당은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이제 사운드 오브 뮤직 기억나세요? 거기 보면은 그 대령의 딸이 어떤 남자놈하고 연애하는데 그놈이 나중에 군복 입고 나타나죠. 누런 군복, 모자 쓰고. 그게 나치당 당원복이에요.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군복을 입히고 다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밀리시아 조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밀리시아, 민병대 조직. 당원을 전부 다 민병대로 만든 거예요. 민주국가의 조직은 위원회 조직이라고 합니다. 서로 회의하고 토론하고 위원회예요. 공산주의 국가 조직은 공산당은 세포 조직입니다. 세포는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둘이 공산당이야. 그런데 이게 내가 더 상부입니다. 우리 여기 선생님이 내가 자기 위에 있는 걸 알아. 그리고 이 선생님도 내가 위에 있는 걸 알아. 근데 둘이는 서로가 같은 당이라는 걸 몰라. 근데 내가 명령하면 쫙 다 내려가는 거야. 전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이제 세포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리스 두베르제라는 사람이 정당론에서 가장 막강한 조직이 세포 조직이다. 그래서 공산당을 당할 수가 없다. 당과 당과 싸울 때. 근데 그거를 깨려고 만든 것이 히틀러의 나치당. 나치당은 밀리시아 조직. 당원 전체를 군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돌격대로 만드는 거예요. 돌격대. 그래서 그 세포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초반공이 나치입니다. 극우 중에 극우가 나치예요. 그리고 이제 스탈린은 극좌. 폭력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전파한 사람이니까 극좌. 이쪽은 폭력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때려잡은 사람이니까 극우. 국가 사회주의. 내셔널 소셜리즘. 그래서 NZ, 나치. 그런데 소련이 미국이 보기에 나치가 더 무서워. 그 당시에는. 나치가 힘이 더 세니까 더 무섭겠죠. 그래서 나치를 때려잡는데 온 힘을 쏟고 있는데 이승만 박사는 소련도 때려잡아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소련, 일본, 나치는 성격적으로 같은 놈들이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봤다니까 얼마나 해안이에요. 루스벨트 같은 사람도 헷갈리는 거야. 소련 놈들이 얼마나 착하냐 저거. 생긴 것도 우리랑 똑같고. 그 소련에 대해서 아주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스벨트라는 그 미국 그래도 꽤 괜찮은 알아주는 대통령이.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알았다. 미국만은 모르고 있다. 이제 만화도 홈페이지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실상을 상세하게 비난하는 내용으로 향후 미국은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될 것임을 예견하였다. 왜? 공격적 현실주의에 의하면은 일본 같은 나라는 어디서 쓰지 않는다. 공격적 현실주의하면 나폴레옹은 반드시 러시아를 때리게 되어 있다. 히틀러는 러시아를 때리고야 말 거야. 하긴 미어샤이머 교수는 다 때렸다를 보고서 강대국은
힘의 증가에서 정지하는 시점이 없다. 언제 정지하느냐? 자기가 패권국이 되었을 때 정지한다. 비로소. 이승만은 65세 나이에 이 책을 영문으로 미국 현지에서 출간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미국은 평화로운 분위기에 빠져 있어서 이승만을 향해서 오히려 무슨 헛소리냐며 조롱했다. 그런데 책 나오고 하와이의 진주만이 얻어 터지니까 전 세계는 경악했고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맞죠? 펄벅이라는 이 사람도 노벨상 받는 사람이 대지라는 소설로 중국의 그 농부 이야기죠.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영화로 봤는데 뭐 왕릉 뭐 생각 하나도 안 나는데 메뚜기 떼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메뚜기 떼가 그 무섭더라고요. 싹 쓸어버리는데 The Good Earth라는 이 책인데 이 사람이 펄벅 여사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아주 최고의 지성인이죠. 놀라운 책이다. 이승만 박사 책. 무서운 책이다. 나는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모두 사실이네. 라고 극찬하였다. 이거 뭐 참 최고의 당시 이승만 박사가 이 급이 그런 사람이죠. 일본의 실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책을 쓰기로 결심하고 이게 요거 다 같은 내용입니다. 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요 책이 지금 현재 제일 파퓰러한 것 같더라고. 여기 사셨네. 뭐 완벽한 번역을 이제 한번 우리가 그 나중에 또 시간 내 가지고 어디 뭐 틀린 거 이제 알려주면 되죠. 저자한테 요거 고치시면 되겠다고. 영어 번역하는 영어가 역시 우리말이 아니다 보니까 그 감을 못 잡아요. 그럼 막 하는 소리인지 이게 진짜인지 지금 트럼프가 다 그런 겁니다. 야 100억 내놔. 무슨 100억을 우리가 그 미국이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는 게 주둔비,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 와서 주둔하고 있잖아요. 주둔하고 있다 보니까 물값, 전기값이 들어간단 말이야. 에어컨값 들어가고. 그거를 니네가 좀 내달라 그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3분의 1쯤 내고 있을 거예요. 그게 1조 3천억인가 그래. 그러니까 다 내면은 4억이야. 4조야, 4조. 근데 무슨 10조야? 그럼 다 내고 더 달라는 소리야? 미국이 절대로 남이 거 안 얻어 쓰는 거. 미국 비행기는 미국 기름으로만 다닙니다. 미국이 쏘는 폭탄은 다 미국 돈으로 해요. 그거를 달라면 방위비를 달라는 소리가 돼. 미국은 천조국이라고 그러죠. 국방비가 천조야 우리 돈으로. 근데 야 우리 탱크 값도 네가 좀 내고 야 미국에서 여기 날라오는데 기름값이 얼마인 줄 아냐? 그것도 네가 좀 내. 그러면 방위비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달라는 것은 주둔비예요. 주둔비. 그 주둔비를 우리가 100% 다 내도 100억이 안 되는 겁니다. 100억 달러가. 그건 무슨 소리야? 주둔비가 다 해서 40억인데 무슨 100억을 주냐? 네 군대 월급도 우리가 주랴? 라고 협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트럼프가 이제 와글와글하는 국민들한테 기분 좋게 하느라고 내가 받아낼 거예요 라고 떠들었는데 영어가 그렇게 해석하기가 헷갈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 정말 해석 안 되는 데 많아요. 나도 이제 번역을 뭐 10몇 권 했는데 번역할 때마다 아주 고통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마약이라서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내가 19권인가를 해서. 문재인이가 원흉이야. 독립에 미친 늙은이 같으냐고서 이 책 태워버리는 거야 미국 사람들이. 만화 재밌어. 와 무슨 소리 헛소리야. 일본이 어떻게 감히 우리를 공격해. 이게 이제 해리 호킨스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까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해리 호킨스가 루즈벨트의 아주 1급 참모입니다. 아이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때리니. 이게 근데 이승만 박사 때릴 거예요. 그랬으니까 정신 나간 영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일본 군국주의의 만행과 더불어 하여간 뭐 형용사가 많습니다. 원래 학자들은 형용사는 안 써야 되는데 죽일 놈의 일본 놈들 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 논문에는 그런 말 들어가면 안 돼. 소설에나 그 형용사가 들어가지. 그리고 미국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네들이 조선 따위를 우습게 보고 일본이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그것이 오늘의 일본을 만든 원흉이야. 한국을 뺏겠다는 게 오늘이 이렇게 하는 원흉이야. 그리고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논리적으로 다 이 책에 썼습니다. 한국이 일제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할 방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승만 박사는 한국이 일제압제에서 벗어나 새로 독립하게 될 때 나가야 할 방향과 지향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우호적인 미국인들 중에도 이승만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 일본과의 전쟁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었다. 잘 읽어보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를 네가 이렇게 얻어 터졌는데 페네이호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군함 페네이라는 배가 양자강에서 일본 공군의 폭격을 받아서 침몰해요. 근데 일본이 몰랐다. 니네 군함이지 몰랐다. 라고 해가지고 없는 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노해가지고 그거를 없는 거로 넘긴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리고 거기에 USA라고 써있고 미국 깃발이 다 있었고 분명히 봤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서 니네가 겁쟁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 책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얻어 터지고도 가만히 있는다는 게 그게 미국이니?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보기에 이놈이 우리를 일본과의 전쟁으로 끌어들이네 라고 오해할 수 그게 꼭 오해라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걸 맞고서도 가만히 있냐 이 바보야. 그런 소리가 되죠. 그 한 챕터 제목이 일본한테 당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 일본 기자놈들 다 쫓아낼 것 이런 항목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그냥 분노도 있고 설득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면서 이론을 다 동원하고 히스토리를 다 동원해서 쓴 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천황주의의 본질과 기원, 저들의 침략 야욕 실상, 그리고 저들의 침략 야욕을 저지할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을 제시하고, 여기 이 책에는 미카도이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미카도가 어문, 그러니까 왕이 돌아다니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황제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그 미카도이즘은 원래는 천황 사상인데, 천황 사상이라는 말을 국민들이 이렇게 막 하기가 힘들 때 그냥 미카도이즘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안 그러고 DJ, 그러니까 천황을 그냥 그러니까 김대중 대신에 DJ라고 한 거가 미카도이즘이에요. 천황주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황 혹은 자리에 대한 이승만 박사 책에는 미카도이즘이 뭔지를 미국 사람이 전혀 몰라. 그걸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해서 그 책 맨 앞에 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과의 일전을 준비하느라고 광분하고 있는데도 그런 내막을 모른 채 친일 분위기에 취해 있었다. 친일 분위기에 취한 거는 미국의 일본 기자들이 와가지고 일본은 말이죠. 옛날 영어로 된 책에 보면 일본은 칭찬이 훨씬 많아요. 일본군에 대해서 그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이 쓴 책 보면은 우리가 그 영어로만 읽으면은 와, 서양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어떤 그 뭐랄까 그 환상을 갖고 있어. 미국 사람들이 일식에 대해서 저거는 부자들이 폼나게 먹는 거지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 돈 좀 생긴 날 딱 가서 젓가락질도 못하면서 그리고 일본 정원을 훨씬 더 끝내주는 정원. 중국 거 그러면 뭔가 싸구려. 일본 거 그러면 뭔가 괜찮은 거. 그래서 내가 그 일본이 러일 전쟁하고 청일 전쟁하는 얘기를 영어로 읽었는데 거기서 미국 교수가 일본을 찬양하는데 일본군은 적장이 죽었을 때 적의 장군을 아주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고서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군이 바지를 흰색을 입고 다녔는데 흰색에 흙을 묻히지 않았다. 그 정도로 절도 있는 일본군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책을 읽다가 그 그림책을 뒤져봤다니까요. 그랬더니 정말 바지가 흰색이더라고, 일본군이. 청일전쟁할 때. 그러니까 일부러 그 세상에다가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는 군복도 깨끗하게 달려있고 흙을 안 묻히는 놈이 하는. 그런 식으로 서양한테 환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북경이 55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화단 사건 났을 때 그 북경이 이제 그냥 서양의 식민지 비슷하게 됐죠. 반식민지. 그래서 뭐 각국 뭐 대표들이 다 와 있어. 근데 그거를 우화단이 점령을 해가지고 막 학살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북경성을 치러 들어가는데 그때 서양 각국 군대가 다 왔는데 일본군이 맨 처음에 뛰어들어갑니다. 제일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맨 먼저 가는 놈이 당연히 제일 많이 죽겠지. 성을 공격하는 건데. 뭐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서양한테 그렇게 일본이 거짓 선동을 너무 잘했다라는 거가 이 책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일본 기자 쫓아내라는 첩도가 있을 정도니까. 예. 일본 천황주의 기원과 실상, 저들의 행태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이승만 박사는 일본이 빠른 시일 안에 미국을 침공하리라는 것을 알고 미국에 이제 알려준다. 그 앞에 이제 이승만 박사가 직접 쓴 겁니다. 여기서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상기시키는 것은 미국에게 일본을 감시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다. 따라서 나는 미국인들 모두 그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며 조속히 해결될수록 좋다. 연기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산불은 저절로 꺼지지 않는다. 불길은 이게 다 내가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네가 이거 직접 만드냐?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들지 내 조교거든요. 가끔 이제 와이프가 쳐줄 때는 있어요. 내가 죽어도 피곤한데 이거 좀 치라고. 근데 이제 대부분 다 내가 쓴 거가 다 에러야. 불길은 하루하루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요거가 아주 인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그 파트입니다. 미룰 수 없다. 불길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 책에 그 표현되는 그 영어들이죠. 루즈벨트의 친소 정책, 이주천 교수. 그러니까 이승만의 외교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친소주의자하고 싸우는 거야. 미국 외무부랑 싸우고 미국 대통령하고 와서 맘먹고 네가 지금 뭔가를 잘못 알고 있어 라고 계속 싸워대는 겁니다. 이승만 박사는 이 책에서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는 체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소련도 들어간다. 근데 왜 너는 이렇게 소련에 대해서 우호적이니? 루스벨트하고서 오랜 세월에 걸쳐 인류 문명이 발전시킨 최고의 정치 체제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정치 외교적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거를 루스벨트 행정부가 제대로 들었으면은 2차 대전 이후에 그 소련을 믿고 있고 그런 거가 이제 없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주천 교수가 루스벨트의 친소 정책 이거를 이 김용산 기자는 이렇게 썼어요. 히틀러라는 악을 퇴치하려고 스탈린이라는 또 다른 악과 이게 스탈린이 거악입니다. 사실은 히틀러보다 나는 그렇게 봐요. 역사에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보는데 누가 더 사람을 많이 죽였니? 스탈린 역전도 많이 죽였죠. 자기 국민을 외국인이 아니라. 루즈벨트를 이제 이승만 박사가 루즈벨트를 설득하느라고 또 뭐 이 정치 사상적인 싸움까지 하는 겁니다. 이 책이 아까 내가 말한 내가 교보문고에서 15,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헌책방에서 18만 원으로 돼 있어. 최저가가 18만 원인가? 저거 지금 갖고 있어요. 복사해서 돌리세요. 잘 쓴 책이에요. 저거 이주천 교수가 지금 개정판 만들고 있어요. 이거? 네. 이제 또 자료 또 새로 집어넣겠죠, 그죠? 이거 뭐 이 책들이 왜 자꾸 새 자료가 이거 새로 나온 책일수록 좋냐면은 내가 역사학의 아이러니가 예를 들어서 뭐 그 한국 전쟁에 관한 연구, 한국 전쟁이 1950년 전쟁 아니에요? 늦게 나올수록 좋습니다. 왜? 봐야 될 자료를 다 보고 남이 틀리게 해석한 것을 자기가 바르게 해석하고 그래서 역사에 관한 책일수록 2024년에 나온 걸 봐야 돼요. 뭐 한국 전쟁 뭐 1950년 전쟁이니까 60년대 나온 책도 괜찮겠지. 아니에요. 이건 못 쓰는 책입니다. 그 역사학은 수명이 10년이 안 돼요. 왜? 자꾸 자료가 발굴되고 특히 이제 공산국가는 국가 기밀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이 망하면서 기밀이 나와서 6.25가 남침이 확인이 된 겁니다. 북침했다고 주장하는 놈들이 많았는데 그 주장은 없어진 거가 소련이 망하면서 문서를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남침이 확실해. 그러니까 남침이 확실해지니까 좌파들은 아니 내란에서 북침 남침이 뭐가 중요하냐. 혁명인데 이건 전쟁이 아니고 또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 무슨 국제전쟁이 아닌데 먼저 침략한 게 뭐 무슨 중요해? 뭐 이렇게. 하여간 뭐,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이승만 박사.
뭐 내가 이제 이 사진을 일부러 집어넣은 거가 역시 이거는 30년 동안, 그러니까 박사를 받고 약 30년에 걸쳐서 엄청난 세상 지식을 다 습득한 다음에 쓴 책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뭐 이 책에서 국제정치 이론 다 나오고 건국이념, 이게 여기서 자유주의 국가하고 독재주의 국가 뭐가 다르고 뭐가 뭐에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선지자적 지혜와 지식, 지도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책이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은 전쟁하는 방식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전략가예요. 그 전쟁사, 전쟁하는 방식을 아는 거예요. 그 민간인들이 그 전쟁을 쭉 공부하면은 아 이렇게 싸우면 이기는구나, 이렇게 싸우면 지더라, 이런 거 알잖아요.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 그래서 뭐 이건 쭉 이제 여러분들 보실 거지만 1장서부터 15장까지 있는 책인데 1장 일본의 황권시 수설과 전쟁 심리, 왕권시 수설, 황권시 수설, Divine Right of Kings라고 해가지고 국가는 왜 생겼냐, 국가는 뭐냐, 하나님의 권리의 양도를 받아서 생긴 것이 국가야. 로마서 해석 잘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일본 황권시 수설, 그러니까 디바인, 아니 하나님이 준 권력을 대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에브리바디가 천황의 전사야, 신의 전사야.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전쟁 심리. 세계의 괴문서 다나카 메모. 다나카 메모라는 것이 1930년대에 그 일본 놈이 만들었던 메모인데 세계 제패론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한국 사람이 그 문서를 얻어가지고 중국에다가 팔아가지고 중국 신문에 공개됐는데 일본이 거기에 이제 그 논리가 있어요. 아시아를 지배하려면 중국을 먹어야 되고 미국을 깰려면 아시아를 지배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하고 싸운다까지 가는 거, 그런 논리가 있는데 다나카 문서가 있는데 미국은 에이 그게 무슨 뭐 일본 놈들이 어떻게 그 조그만 놈들이 가면으로 가린 일본의 야욕, 중일전쟁에 불이 번지고 있는데 외국 기자들은 나가라, 일본에 미국에 와 있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교사들, 여기서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이 쭉 나타나죠. 레이디 보드호와 페네이호 피습, 요건 내가 이제 이 요약을 안 했는데, 페네이호 아까 말했듯이 양자강에 미국 상선들이 다니는데 그거를 보호하려고 미국 군함이 따라갔는데 일본 놈들이 그걸 깬 거예요. 폭격해가지고. 그래서 격침당했는데 모르고 했다라고 미국이 사건으로 안 삼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수모당하는 미국인, 이렇게 터지고서도 바보처럼 전쟁을 안 하는 놈들이 어딨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요 8장을 읽어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야, 이 영감이 우리 보고 일본하고 싸우라고 그러네. 일본의 정복과 그 반향, 요거는 이제 그 일본이 전쟁 전략을 딱 요약해 놓은 겁니다. 상해 공격, 인도 차이나 홍콩, 요거 이제 일본이 쫙 커지는 과정을, 그래서 내가 그 연세대학교에서 그 이승만과 유교라는 그 책을 한 권 이제 편집을 했을 때 내가 그 이승만의 전쟁 전략, 군사 지도자로서의 이승만이라는 걸 할 때 요 파트를 내가 그냥 자세히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해군력의 증강, 일본의 선전 전략을 막아라, 미국 평화주의자들의 착각, 반전론자는 오열, 간첩과 같다. 전쟁하지 말자고 또 넣으면 간첩이다. 나 이거 우리 대통령이 지금 읽어야 돼요. 지난 대통령이 이걸 읽었어야 돼. 응? 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 이거가 이 책에 다 15장까지 내용인데 하여간 참 그 노작입니다. 노작. 그리고 그 타자기로 그 새벽에 뭐 밤새도록 쳤겠지. 300페이지를 쳤으니까. 서문에 이제 내가 이제 이거는 각 1장을 요거 한두 페이지를 요약을 한 거예요. 요걸 우리가 다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책을 안 읽어도 다 읽은 것 같아. 뭐 그래도 한번 나중에 읽어보면 더 훨씬 좋죠. 늦추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이 책을 내는 동기는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것이다. 내가 이제 어디 가서 강의하면 교수님 왜 전쟁 얘기만 하세요? 그래. 내가 지금 평화 얘기하는 중이야. 무슨 소리야? 응? 내가 그 제주도에 그 선생님을,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 잔뜩 있는 데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3년 됐나?
한참 하는데 그 여자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 뭐 완전히. 그래서 선생님은 내 말에 동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 왜 전쟁 얘기만 하세요? 내가 전쟁 얘기를 하더니 나는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지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져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말하는 것은 국제정치의 정통 이론을 말하는 것이요. 선생님은 어떤 이론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먼저 들으시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어쩐지 몰라도 내 이론은 국제사회에서 정통 이론이요. 하고서 이제 쭉 설명. 그게 이승만 박사의 그 이론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내가 이승만 박사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한참 얘기한 다음에 수업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셨어.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력이 미국하고 비슷해, 군사력이. 선생님의 대일본 정책은 뭐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얼떨결에 0.1초 만에 가서 때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2시간 동안 그 얘기한 겁니다. 선생님도 가서 때린다며. 그래서 우리가 착한 조선을 악한 일본이 때린 것이 아니라 약한 조선을 강한 일본이 때린 거예요. 그 당신도 가서 일본 때린다며. 그러니까 거기서 어이가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내가 직접 한번 했습니다. 그날 내가 제주도에서 이제 서울의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 우리 나를 초청했던 선배님이요. 제주대학 총장도 했던 분입니다. 오늘 당신 어떻게 강의한 거야? 왜요? 그랬더니 야, 그 뭐 의정부에 있는 남자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자기 오늘부터 전교조 안 한다고 와서 얘기하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2시간도 못 버티는 실력을 가지고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거가 이론이 셉니다. 더 실제 리얼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는 환상이고. 아니 북한하고 사이좋게 정은이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어요? 노멀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미국인 친구들이 자네는 전쟁을 원하는 거라고 묻는다. 이건 직접 이승만 박사 책에 나오는 요건 다 이승만 박사 얘기입니다. 나는 미국이 때를 놓치지 말고 일본을 견제해서 전쟁을 피해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내가 언제 싸우자고 그랬니? 트럼프의 전쟁 전략이 뭔지 아세요? 나는 미국의 힘을 무지막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군사력이 쓸 일을 없게 하겠습니다. 그게 평화주의 이론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겠다. 손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부전이 구린지병 선지선자야. 싸우지 않고 적을 꿀리는 것이 최고 중에 최고다. 그러려면 우리가 세다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국군의 날 걷는 거예요. 저것들이 현무5를 갖고 있네. 중국도 놀라고 북한도 놀라게. 그 뭐 2000년 된 이론인데, 그게 요새 와서 이제 나는 유교적 교육을 받고 자란 원초적인 평화주의자다. 나는 본질적으로 퍼시피스트다. 유교 이론에서는 전쟁하는 것을 아주 극히 혐오합니다. 노노맹자 보면은 아주 전쟁을 아주 뭐 맹자 보면은 뭐 전쟁이란 것은 부모가 아들을 묻는 일이고, 이것은 하늘이 허락하는 하늘의 윤리를 어기는 일이고, 뭐 그래서 전쟁을 아주 못 쓰는 거로 쳐요. 서양은 전쟁을 수단으로 쓰죠. 그러면서 이 책 맨 앞에 안녕하십니까? 이것도 내가 또 틀렸네. 안녕하십니까? 영어로 하면 Are you in peace? 그럽니다. 평안하세요? Are you in peace?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Peace be with you. 이거 뭐 기독교에서 하는 말이죠. Peace be with you. 그게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런 족속이다. 이거 나보고 전쟁왕이라는 얘기하지 말라라는 게 이 사람의 책 첫 장이에요. 그런데 서양 문명이 도래했고 군사적 정복이라는 개념이 왔고 이를 재빨리 체득한 것이 일본이다. 1905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10년 전에 한국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국제정세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 임진왜란 때는 우리가 싸워서 일본이 싸우다가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905년에는 안 싸워서, 그리고 미국도 안 싸워줬고 우리의 호소를 안 들어줬고, 그래서 한국이 일본이 됐고 그 세진 일본은 너를 건드릴 거야 라는 그 전제입니다. 늦추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타오르는 산불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내가 여기 책도 이렇게 썼어요. 페이지, 베낀 페이지.
이거 그 아주 참 재밌는 예를 들죠. 나는 본질적으로 평화주의자라고. 우리 한국 사람 다 평화주의자야. 우린 첫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그게 너가 평화롭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영어로 번역하면은 안녕히 계세요는 평화롭게 계세요라는 뜻이고, 그렇죠. 안녕, 피스풀입니다. 그게. 그래서 일본의 황권신 수설과 전쟁의 심리, 이게 1장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7천만 명이, 그 당시에 7천만 명이에요. 전부 다 신이야. 로 이루어진 워머신, 전쟁이 다 똑같아. 1억이 일본 사람들이, 요건 내가 붙인 말입니다. 전쟁 끝날 무렵에 일본 사람 1억이 다 죽자, 1억 명이 다 죽자 그러고 집에다가 대나무를 빼쭈가게 깎아가지고 그놈을 다 들고, 아주머니고 애들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는 그 죽창 들고 있는데 어이가 없는, 저놈들이 정신이 있는 거야. 옥쇄, 에브리바디 다 죽는 게 옥쇄입니다. 근데 일본은 1억은 안 되는데 1억이란 말을 되게 좋아했어요. 일본 사람이 전쟁 끝날 때. 그래서 미국은 저거랑 싸우려면은 미국은 100만 명 더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일본 옥쇄도 그렇지만은 저 관동군이 저게 무지막지한 군대인데 그게 사실 헛개비인지 모르고 저거랑 어떻게 싸워. 그리고 한반도에 일본군이 37만 명이 있었습니다. 한반도를 뺐는데도 일본군 37만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얼마나 더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핵폭탄 떨길 때 아무런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100만 명을 살린,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명 죽으면 일본은 몇만 죽는 거예요. 미군이 100만 죽으면은 일본은 500만, 1000만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몇십만으로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죄의식을 안 가지고 떨긴 거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 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그때 그렇게 죄의식을 갖고 떨겨뜨리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또 인종주의자들은 독일이라면 안 썼을 거다, 일본이라서 썼다 그렇게 주장하는 놈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오하이오 대학의 그 미국 교수가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고, 히틀러 때 그때 나왔으면 그때 히틀러를 먼저 썼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승만 박사 그래요. 전체주의 국가들이 전쟁 준비에 몰두해 있는 사이에 미국 국민들은 잠자고 있다. 미국의 평화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에 빠져있는 한 도망할 것은 아무 데도 없다. 일본은 예전부터 정신적인 가치를 중요시하고 온 국민의 정신 무장화에 여념이 없었다. 일본은 지금도 전쟁 심리 발달 면에서는, 내가 이거 그냥 치느라고 어제 골았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이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밤 10시에 보냈다고 이 자료를. 독일을 제외하고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앞서했다. 이거 내가 어떻게 썼냐면은 여기서 노란 줄 옛날에 읽으면서 붉은 것만 친 겁니다. 다치진 않고. 이거 근데 이게 그래서 PDF가 있으면 그냥 긁어가지고 올려놓으면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PDF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쳤어요. 독일을 제외하고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다. 독일도 그때 대단한 나라입니다. 요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 외교사 배울 때 그때 히틀러는 열광. 국민들이 히틀러 좋아하는 거를, 내가 그 오하이오 대학에서 2차 대전 전쟁사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내가 이제 나는 박사를 이미 받고서도 10년도 넘었으니까 거기 유학을 2번째 간 거예요. 교수들이 나를 항상 친구로 대해줬는데 2차 대전 전쟁사를 가리키던 그 길 마틴 교수가 어느 날 영화를 보여주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근데 히틀러 선전 영화야. 그 수업 끝난 다음에 나보고 밥 같이 먹으러 가자서 밥 같이 먹으러 갔는데, 아까 그 영화를 본 소감을 한번 말해보려고 그래서 내가, 난 히틀러가 저렇게 잘생긴 놈인지 오늘 처음 알았다 그랬더니, 맞아. 우리는 그동안 못생긴 히틀러만 보여줬지. 미국 사회에서도 히틀러는 악마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히틀러 선전 영화니까 악마가 아니라 영웅이야. 그냥 뭐 사람들이 펄펄 뛰는 거야. 그 무슨 방탄소년단 온 것처럼 펄쩍펄쩍 저 애들이고 아줌마고 뭐 그냥. 근데 그건 배경이 다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공부할 때 아시아의 신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은 일본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라고 믿는 것이 일본 놈들이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고 무조건 하는 거죠. 서양에 대한 일본의 전쟁은 단순히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일본이 하는 것은 성스러운 전쟁이다. 지하들을 하는 겁니다. 그 백인들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미국 놈들을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일본이 획책하고 있는 신질서란 진정한 종교의 자유에 역행하는 야만적인 십자군운동을 뜻하는 것이다. 그 야만적인 십자군운동, 이게 전부 다 영어로 형용사가 막 들어가는 겁니다. 진정한 야만적, 이거는 원래 사회과학 책에는 안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정말 쓰려면 일본이 획책하고 있는 신질서란 종교의 자유에 역행하는 십자군운동을 뜻하는 것이다. 이런 거 빼야지 돼. 야만적, 진정 이런 거. 일본은 신도적 신비주의를 극단적 애국심과 결합시켰다. 신도라고 일본이죠. 그리고 특수한 전쟁 심리를 서서히 발전시켰다. 사무라이가 하는 오만무쌍한 전사민족이 태동하였다. 천황숭배의 광신도적 사상과 함께 전쟁 예찬 사상이 강성하였다. 일본이 그렇다 이거예요. 중국과 한국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주어진다면 일본을 쉽게 처치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하고 한국에 무기를 주라고 이겁니다. 전쟁 무기 보급과 막대한 인적 자원을 이용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태평양에서의 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중국과 한국이 일본이 미국이 건드리지 못하게 붙들고 있을 테니까, 싸우니까. 절대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길만이 일본으로 하여금 무모한 정교국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일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뭐예요? 김정은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주목입니다. 제일 조용하잖아 지금. 우리도 있어 그러니까. 그건 뭐 뻔한 얘기죠. 그거는 너무 상식이죠. 그래서 내가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이고, 이것도 2차 대전 이후에 디터런스 이론이 나왔습니다. 전쟁 억제 이론. 전쟁 억제 이론은 전쟁을 하려는 놈한테 전쟁 나면 네가 반드시 지고 네가 제일 먼저 죽는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전쟁이 안 나요. 지금 매일 김정은 너 하나 죽어, 너 하나 죽어. 북한은 디시전 메이킹이 그럼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결정할 놈이 걔인데 전쟁하면 네가 죽어. 왜?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디터런스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전쟁 억제 이론, 현실주의 국제정치에 최근에 나온 이론이, 특히 핵무기를 왜 가지고 있느냐. 아예 전쟁하려는 야욕을 원천적으로 다 죽으니까. 뭐 이기고 지는 놈이 없어. 다 죽는데 뭐 이기고 지고 했어요. 바로 이런 이게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장 세계의 괴문서 다나카 메모. 여기 이제 아까 내가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이게 조선이 맞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이게 지금 막 한국하고 조선을 막 섞어 쓰는데, 일본이 먹은 나라는 조선이에요. 그리고 대한제국인데, 제국은 지금 우리가 붙인 이름이고, 그때 고종이 이 나라 이름은 대한이라고 하자. 대한입니다. 일본이 대한을 먹은 거죠. 이게 1910년에 완전히 병합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때 지키지 않았다. 그 지키지 않았다는 건 아까 말한 1881년의 조약의 제1관 1조. 한 나라가 누구한테 모욕을 당하면 옆에 와서 중재하고 도와주고 그 의무가 있는데 미국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독일 정부가 국제조약을 휴지 조각이라고 불렀다 해서 세계적인 규탄을 받았다. 그런데 독일이 한 일은 미국이 그거보다 9년 전에 했던 일을 그대로 실천한 거야. 이 9년이 1905년이 맞아요. 원래는 1910년도 그렇고 1905년. 그래서 이제 9년 전 그러면 1차 대전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번역을 잘못한 건지 영어로 안 찾아봤는데, 일본의 전통적인 아시면 영토 확장이다. 일본의 한국 정령은 일본이 이제 세계로 나갈 수 있구나. 발판을 하나 받은 거고, 이거 건드리는데 다른 놈들이 가만히 있네. 그래서 일본이 지금 미국까지 건드리게 된 그 1단계가 조선을 먹는 것을 국제사회가 눈 감아줬다는 거. 일본의 한국 정령은 세계 대전쟁을 유발하는 불씨가 되었다. 세계 재편을 향한 꿈은 다나카 메모리얼에 잘 나타. 이 차프 제목이 그냥 다나카 메모리얼인데 한국말 내가 본 책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원 제목은 다나카 메모리얼. 이거가 이제 이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한국 사람이 일본의 그 비밀 문서로 훔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일본의 세계 재패 계획이 거기 앉아 있는 거라. 근데 그거를 중국이 사가지고 공개를 해서 전 세계가 경악을 했던 거예요. 그 무렵에 1930년대 무렵에
세계 제패를 향한 일본의 꿈은 소위 다나카 메모리얼에 잘 나타나 있다.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될 정보의 꿈. 일본이 존재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문건인데 한국인이 은밀하게, 요거는 내가 그냥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요약해서 한 겁니다. 일본의 비밀 문서고 중국 정부가 한국인이 가지고 있던 문서를 공개하였다. 그 다나카 각서라는 이름으로 공개가 되었는데, 이 다나카 각서라는 것은 히틀러의 나이 투쟁이 독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의의를 일본에 대해 가지고 있다. 나이 투쟁을 보면은 우리가 왜 2차 대전을 일으키고 그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소련이라든가 프랑스 놈하고 싸워야 된다 하는 얘기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건 이만한 책이지만은 히틀러가 그 독일 국민을 이제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제패하러 간다. 그 내용인데, 그 지금 읽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배경을 모르면 안 되는데, 그때 독일 사람들은 그 책을 보고 너무 열광을 하는 거예요. 맞아,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야.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우린 다 프랑스한테 완전 버러지가 되고 말아. 프랑스 놈들한테. 그러니까 라면이 봄에는 10,000원인데, 봄에는 1,000원인데 겨울에는 1,000,000원이야. 10,000배 올랐어. 10,000배. 인플레가 10,000배가 되는 거야.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히틀러가 나와서 그거는 프랑스 놈들, 유태인들, 그 놈들이 음모야. 그래서 이거 우리가 돈을 주면 안 돼. 근데 그 베르사유 조약에 하면은 빚을 못 갚으면은 다시 전쟁하겠다로 돼 있는데, 히틀러가 나와서 오케이, 전쟁하자고. 우린 빚 못 갚아. 그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와 그래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히틀러 보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리고 무솔리니가 나왔을 때 이태리 사람들이 박수 치는 겁니다. 적어도 무솔리니가 나와서 기차가 시간표대로 운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이 나와. 기차가 그 10시에 출발되면 10시에 출발해야지. 근데 무솔리니가 나와서 그거는 제대로 하게 해줬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국내 정치 그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히틀러는 무조건 어떻게 저런 악마가 갑자기 나오지? 독일 사람은 그 악마를 왜 갑자기 좋아하지?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건데, 세계 주도의 색깔을 바꾸겠다는 군사계획서. 그래 그 다나카 문서를 미국이 그냥 뭐 있는 둥 마는 처리하는데 그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이제 여기서 또 호소한 것이죠. 미국인들은 다나카 문서를 무시했다. 많은 유럽인들이 히틀러의 책을 무시했던 것처럼 오히려 지금 읽어요. 나치스의 그 나이 투쟁, 마인 캄프. 현재 다나카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다. 이제 이건 1941년이죠. 동양에 있어서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은 철혈 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다나카 문서에 나온 거예요. 철혈 정책은 비스마르크가 한 말입니다. 이 시대에 난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언론과 토론이 아니다. 철과 혈이다. 철, iron and blood. 전쟁이라는 소리예요. 전쟁. 이 시대의 큰 문제는 전쟁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 토론이나 다수결이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대의 난제를 해결하는 것은 토론이나 다수결이 아니라 철과 혈이다. 그래서 그 비스마르크를 철혈재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일본의 다나카가 이 시대의 문제는 철혈, 전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일본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유럽과 아시아를 정복해야 되는데, 유럽과 아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을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장래 중국을 지배하고자 한다면 일단 미국을 격퇴하는 것이 1차적 문제다. 중국 정복에 성공하면 남은 아시아와 남양 제국은 두려워 상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만 먹으면 아시아는 전체 떨어지고 미국 날릴 수 있고, 그리고 유라시아 점령할 수 있고 세계 제패할 수 있다. 이거는 제국주의는 1등은 패권국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패권국이 될 때까지 참지 못한다라는 그거 다나카 문서에 그대로 나와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 미어쉐이머 책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격적 현실주의, 강대국이 어느 수준에서 참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일본인들은 미국인들이 전쟁 준비를 미처 하지 않고 경계를 태만히 하고 있는 동안 미국을 기습하면 일본은 뭐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이거 다 그냥 우리 아는 얘기고, 일본인들은 모든 군국자들과 마찬가지로 무력만이 성공의 지름길이라 믿고 이것을 시험하려 착실히 준비하였다. 일본 사람이 한 거예요. 만약 미국이 석유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들은 이것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부터 획득할 것이며,
그 미국이 석유를 안 팔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너 인마 자꾸 무기 만들고 전쟁하는데 그럼 석유 안 팔아? 오케이. 그럼 우린 인도네시아를 점령할 거야. 거기 석유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석유 전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석유 없으면 뭐 피 한 방울이니까 석유는 전쟁터에. 그거를 확보해야 되니까 미리 남쪽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요새 미국에서 이제 유행하는 학문이 버추얼 히스토리라고 그래가지고 실제 일어나지 않은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 버추얼 히스토리의 제목은 우리가 시험 볼 때 그게 나와. 교수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 역사를 써보라. 그 시험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은 지금도 일본어로 쓰고 살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진주만을 공격하지 않고 거기서 섰으면은 그러면 공격적 현실주의로는 없어요. 강대국은 어느 수준에서 만족을 하고 더 이상 공격적인 행동을 멈춘다. 그럼 한국은 오랫동안 일본 밑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답안제 만약 그렇다면 지금도 한국 사람은 일본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을 것이다라고 역사 버추얼 히스토리 퀴즈 문제 이렇게 썼습니다. 인도네시아 요거 점령하러 간 거는 미국 때리기 전에 기름 확보하는 거예요. 기름. 미국을 때리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죠. 원래 미국은 뭐 석유를 수출하던 나라인데. 좀 쉬었다 할까요? 이게 우리가 12시 반까지죠? 그냥 그래도 한 10분 쉬었다가 이거는 뭐 그냥 쭉 읽으면 되는 거니까. 교수님 그 지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가지고 12시 반에 끝나고 점심 먹겠습니다. 가면으로 가린 일본의 야욕 3장.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리라는 예언의 클라이막스 장입니다. 이 장이. 그들은 장막 뒤에서 모든 계획을 완성시킨 다음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다 됐을 때 기습을 감행해 세계를 놀라게 할 것. 참 12월 7일을 6개월 전에 그냥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죠. 이게 그 예지가 있는. 일본은 워싱턴 회의에서 두 가지 성공을 거뒀다. 하나는 일본이 세계 3대 해군 국가 일원으로 거부를 내딛는 영광을 누리는 계기다. 1921년이면은 3.1운동 나고 2년 후인데 그때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세계 강대국들이 하도 군함을 늘리고 전쟁을 하니까 야 우리 모여서 군함을 이제 그만 내리자 하고 하는데 있는 걸 막 줄여야 돼요. 그런데 비율대로 하는데 영국 5, 미국 5, 일본 3, 프랑스 1.75, 이태리 1.75. 일본은 그때 미국, 영국 다음에 세계 3대 강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군사력으로 일본하고 맞짱을 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데이터예요. 보통 사람은 모르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난 참 내가 이제 군축론을 비판하면서 이 사례를 들었는데 그때 이거 읽지 않고 이 사례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비판한 걸 보고 거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이 세계 3대 해군 국가가 됐고 또 하나는 일본이 2대 경쟁 국가인 미영의 일정한 제한을 넘어 해군력이 증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일본도 안 내리지만은 미국이나 영국도 안 내리는 거거든. 미국은 5, 일본, 영국 5, 일본 3. 일본은 양아치니까 3을 안 지켜도 돼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은 신사니까 5를 지켜야 돼. 그래서 세계 3등이 되었고 1등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라고 이승만 박사가 해설하는 겁니다. 참 탁월하다. 내가 감탄받아 탁월하다. 워싱턴 회담 이후 일본은 해군력 증강을 위해서 국가의 조선시설을 모두 비밀리에 가동한다. 그러나 서방 세계는 해군협정은 일본의 과도한 해군력을 억제할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고, 이거 뭐 한글이 엉망이네. 순진하게 믿고 아무런 경계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5대 3. 나는 세계 3등이야. 저것들은 이제 5까지밖에 만들지만 나는 이제 3을 5나 6으로 늘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차피 양아치니까. 바로 이런 얘기를 바로 이겁니다. 워싱턴 네이벌 컨퍼런스 해가지고 2군함을 줄인 거예요. 2군함. 그 당시에는 이것이 오늘날의 항공모함입니다. 근데 이거를 줄였더니 이거를 5대 3으로 했더니 일본은 이건 안 만드는데 지키는 거. 이건 눈에 보이니까
항공모함을 더 만들어가지고 항공모함은 여기서 제약이 아니라 물론 이제 제약이지만은 주력합이 얘거든요. 이게 잠수함 여기서 제한되지 않은 걸 다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양아치하고 이런 약속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뭐 사인을 해? 우리는 지키고 쟤는 안 지키는데 그 얘기를 이미 1920년에 하는 거예요. 20년 사건을 보고 그 워싱턴 회의에 이승만 박사가 가죠. 회의하러. 여기 가서 또 물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실패지. 근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되나? 한미 방위조약 사인하는 날까지 얘기를 해야지. 예. 그래서 이승만 외교의 마지막 결론, 그거는 한미 방위조약에 사인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두고 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사인하는 날 한국 국민한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고 덕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선생님 친구가 70인데 미국 놈들 나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덕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워싱턴 회의에 둘이 간 거예요. 서재필하고. 그래서 폼나죠, 스타일이. 워싱턴 군축회의. 워싱턴 군축에서 5대 3으로 한 걸 보고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니, 칼 같은 해석이지. 일본은 세계 3등으로 올라서 폼이 났고, 이제 영국과 미국은 5로 서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앞서게 되었고, 우리는 어차피 안 지킬 거니까. 그리고 이놈들 외교를 잘해요. 이건 내가 만든 건데. 지금 여기 제퍼슨 기념관인데 매년 봄마다 벚꽃 축제를 하는데 우리 일본하고 미국은 친구제하고 벚꽃을 3,000그루로 보내는 거야. 1912년에. 그래서 워싱턴의 벚꽃은 여의도의 벚꽃하고 상대간대가 아름답습니다. 뭐 지금 한 100년 된 그 고목나무들이 된 거죠. 그래서 워싱턴의 제퍼슨 기념관의 벚꽃 축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제퍼슨 플라워 디플로머시. 꽃 외교.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또 그거는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까 얘기한 거죠. 일본 그 펜실베니아가 지금 죽거나 살거나 하는 동네인데 일본의 합창단이 가가지고 아메리카 더 뷰티풀을 불러주면서 노래 세 곡을 연주하고 그거 할 때 어린애가 트럼펫으로 또 연주를 하더래요. God bless America.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리고 뭐 나중에 파이트 트럼프가 이제 총 맞고 한 말 이거를 하고 얘네들의 외교를 보라고. 이거는 물론 이제 퍼블릭 디플로머시는 아니에요. 사적으로 민간 외교인데 우리도 가서 해야지. 우리 한국인은 트럼프 지지합니다. 방송에 뭐 전부 다 카말라 지지하지만 우리 국민은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고 와서 그래야지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며 뭐 가만히 있지. 응? 바로 이런 것들이 참 그리고 미국의 상원의원 이 사람 거를 인용을 했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이 사람은 피트맨이라는 그러니까 상원의원인데 네바다주 상원의원이 이승만 박사에 동의하는 사람이라 생각이. 일본의 해군력 제한 약속을 겁없이 일본은 해군력 제한을 겁없이 공경하게 위반하는 삭스 국가로 등장한 것은 1931년 런던 해군회의 이후부터다. 요건 이승만 박사 글인데 바로 그 무렵에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피트맨 상원의원이 조만간에 미국은 미국의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올 것이다. 요건 이승만 박사가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책을 쓰는데 탁월한 풋노트를 달고 쓰는 거라. 탁월한 풋노트. 그러니까 뭐 그냥 엉터리로 쓰는 게 아니라 풋노트만 읽어봐도 이거는 끝내주는 논문이 되겠다는 거를 내가 우리 그 교수들 딱 보고서 풋노트가 금년 거 달려 있으면 그거는 믿을 만한 논문입니다. 책들이 다 금년 거야. 야, 이 영감이 금년 책을 다 사다 읽었네. 가 되는 거죠. 자기가 보통 박사 받는 해가 마지막으로 책 사. 85년에 박사 받은 사람은 책장에 85년 이후 책이 없어. 내가 박사인데 책을 왜 읽어가 되는 거지. 근데 이 책은
풋노트가 탁월하다. 미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암담한 시기를 탈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국 국민의 각성이다. 이건 이승만 박사가 한 얘기고, 요 피트맨 상원의원입니다. 파네이어 격침 사건, 양자강에서 일본의 폭격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상선을 호위하고 가던 미국 군함이 격침당했는데, 내가 모르고 한 거야, 미안해 그랬다고 미국이 그래 받아줄게, 다음에는 실수하지 마. 이게 미국이냐 하는 그 얘기를 쓴 겁니다. 바로 중일전쟁에 불이 번지는데 자신들을 신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신의 가오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도 아주 왕꼰 거죠. 아무튼 일본인들은 강도나 다름없는 새로운 침략 전쟁을 이게 이제 격정적으로 쓴 거죠. 전쟁의 승산이 반반 정도가 뭐 일본의 전략입니다. 반반 정도 될 때부터 시간 끌다가 100% 승산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일본 전략의 특징이다. 중국을 정복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일본 정부는 이 길을 택하기로 결정했다. 마르코 폴로, 뭐 이거 이제 1차 대전, 중일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기네가 일으켜놓고 중국이 도발했다 그러고 가서 전쟁해 버리는 거. 북한이 항상 그러죠. 남한이 드론 보냈다 그러, 직극을. 일본이 중국에 강요하고 있는 전쟁이 백인에게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은 뭐 엉망이네. 이게 내 졸면서 침몰. 백인들이 아무리 부인한다 해도 그 명백한 사실은 결코 변함없을 것이다. 야, 백인들 너네 일본한테 곧 맞아. 중국만 맞는 게 아니야. 외국 기자들은 나가라. 미국에 와서 일본 기자들이 하도 다 부정부패죠. 돈 주고 잘 써주고 뭐 그런 겁니다. 쫓아버려. 이거는 자유주의자로서는 할 말이 아니야. 그죠? 그렇지만 일본 놈들은 기자가 저게 다 사기꾼이니까 쫓아버리라고. 미국에서는 아직도 침략 국가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태평양의 평화가 보장된다는 신념 아래 미국 국가방위를 희생하면서까지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한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승만 박사의 생각입니다. 이거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야,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일본 기자를 어떻게 쫓냐. 그 기자들이 와서 미국 여론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줄 모르고 이런 얘기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교사들. 내가 요거는 한번 이제 이걸 따본 겁니다. Next to the newspaperman. 기자들 나쁜 놈인데 The foreign missionary is the most undesirable to Japan. 외국의 그 선교사들이야말로 일본 놈들이 제일 싫었던 사람들이다. His business there is soul saving. 선교사들이 거기서 하는 일은 이 영혼을 구하는 거다. If he is true to his mission, 그가 자기 사명을 제대로 한다면은 he works for the spiritual welfare of the Chinese people. 이건 중국에 있는 선교사 얘기예요. 중국 사람들의 정신적인 부강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이 그가 이제 잘 트루 미션을 하는 거다. While all other foreigners packs up and leave the country as soon as they find that they can get neither the profit nor the. 하여간 일본 때문에 저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모든 놈들은 다 짐 싸고 도망갔는데 선교사들만 남아서 자기 사명을 하고 있다. 여기서 아주 엄청난 프로 크리스천, 프로 선교사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장이 좀 길이가 다른 데보다 훨씬 길어요. 15장 중에서 아마 페이지 수로 제일 많을 것 같아. 역시 그 이승만 박사가 기독교, 참 성실한 기독교도니까 이 챕터 얘기가 많습니다. 일본은 신성을 못 오겠다. 이게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이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기독교적인 나라인데 거기에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 호소하는 페이지가 아주 길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폭격당할 때 일본이 어디를 때렸냐. 산동반도에 있는 남침례교회 선교회 건물을 때렸는데 이 건물에 미국 성조기가 6개나 하늘 높이 펄럭이고 있었다. 그리고 한코우시부구 루터교 산하교회 소속 병원, 거기는 USA 표시가 분명한 12개의 성조기가 걸려서 미국이라는 걸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때렸는데 미국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이거를 전쟁 조건으로 안 삼아? 라고 이제 분노하는 거죠. 뭐 우리 이상재라는 사람도 기독교 그 지도자죠. 태초부터 이거는 인용한 겁니다. 가장 강한 왕이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왕이 노하시면 막강한 일본의 육해군일제라도 눈깜빡할 사이에 경멸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왕은 바로 하늘에 계신 주님입니다. 요거를 그 책에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련의 시련들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는데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로 하여금 소생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준 하나님의 사례인 것입니다 하고서 이건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이 파트는 그 미국의 기독교 정신에 호소하는 그런 장입니다. 길어요. 일본인들의 야만적 행동 이제 그 사회과학 책에 안 들어가야 될 말이에요. 야만적 행동, 도를 헤아릴 수 없고 그들의 학살은 옛날 회교도나 흉노족보다 몇 배 더한 만행인 것이다. 뭐 아주 일본은 박사를 냅니다. 이 책에서. 일본이 이 책을 번역해서 읽었다는 거 아시죠? 이 책을 번역한 분이,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자기가 이 맥락 감을 알기 위해서 일본판을 먼저 봤대요. 일본판을 보고서 한국 번역을 시작했다라고. 이게 자기가 좋다 나쁘다를 다 보는 것이 그 진솔한 학문이죠. 일본에게 수모당하는 미국인, 연맹국은 일치 단계에서 독일을 감시함에도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베르사유에서. 그래서 2차 대전이 또 터진 거야. 베르사유는 1차 대전 얘기죠. 배상 문제는 사태를 악화시켰다. 독일한테 돈을 너무나, 독일을 완전히 죽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가 나서 비단 갚아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다 히틀러 찬성 그러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1차 대전 참전은 잘못된 것이라는 여론마저도 나온다. 이 같은 국론 분열은 깡패 국가들이 바라던 데 그대로. 대한민국의 여론 분열은 북한이 바라는 그대로죠. 일본이 중국이나 그 밖의 지역에서 성조기를 고의적으로 모욕하고 있는 반면 요 얘기는 서양 사람들은 국기가 모욕당한 것이 전쟁의 원인입니다. 아편 전쟁의 원인은 중국이 유니온 잭크를 모욕하였다가 영국이 싸운 이유야. 뭐 물론 그 뒤에 다른 이유가 많은데 진짜 총 쏜 이유는 니네들이 우리 깃발을 모독했어. 깃발이 모독당했어. 그래서 우리나라 반미 주재들이 미국 깃발 밟고 다니는데 그거는 서양식 개념으로는 전쟁 개전 사유가 됩니다. 뭐 이거 하고 휴지 조각이 된 국외국 조야. 이 사람은 국제법은 휴지다라는 얘기를 국가들끼리 뭐 종이로 약속한 거 그거 다 웃기는 얘기야. 웃기지 말라 한 쭉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거 일본의 정복과 그 반향, 일본이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 그 과정을 일본의 군사 전략, 그리고 미국은 바보처럼 이거 어디까지 기다리는 거냐? 모든 군국주의자들이 정복의 열광에 날리며 축배를 마실 때 그들은 미치광이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자. 참 문학적이죠. 도대체 미국은 언제까지 미국 공격의 무기를 일본에게 계속해서 공급할 것인가? 미국의 바보처럼 또 무기도 팔고 그러네. 기름도 팔고. 이런 그 자유국가들의 바보 같은 행동, 이런 것들이 계속 비판합니다. 평화의 여과들은 일본의 얄팍한 외교적 수사와 선전적 선언을 순진하게 신뢰함으로써 국방력의 증강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왜? 일본은 3, 이거 우리는 5니까. 이런 바보 같은 이런 걸 쭉 보면 됩니다. 일본의 선전 전략을 막아라. 조지 캐넌이라는 끝내주는 외교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2차 대전 후에 미국의 대소 전략을 위반한 사람이고 그래서 소련이 망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얼마만큼 부패했는가, 일본 통치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연속 기사를 조지 캐넌이 썼다. 그 이제 이승만 박사가 비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국이 잘 모르고 미국의 평화주의자들, 우리나라의 평화주의자하고 너무 비슷해. 미국은 요건 내가 쓴 거예요. 미국의 한 정신 나간 평화주의자와 이승만 박사의 대화, 요거 스펠링 틀렸습니다. 미국 사람이 무슨 잡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평화에 관련된. 이 박사님, 만약 당신의 적국이 당신의 나라를 쳐들어온다면 그때 당신은 무기를 들고 나가 싸우겠습니까? 이승만 박사, 그럼요. 나는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얼굴 쳐다보면서 당신은 궁극자입니다. 그러더래요. 이 책, 이 페이지에 이 사람은 박사를 냅니다. 나는 국방과 국가의 명예, 특히 민족의 독립을 위한 모든 종류의 전쟁을 거부하는 반전론자들을 스파이와 간첩과 조금 더 다름없는 위험하고 파괴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요 창하고 그 다음 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거 이제 필자는 차제에 미군을 향해
합중국은 항상 자국의 의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따져먹겠다. 너네들 자유를 지킬 의지가 있는 나라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하여간 6.25 때도 미국하고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외무부하고 그렇게 이승만 박사가 피해 투쟁을 벌이는데 거기에 알저히스라는 놈이 나중에 소련 간첩으로 밝혀졌죠. 그놈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승만 박사가. 하도 소련 간첩이 많아갖고 미국 그 외무부 놈들은 믿을 게 못 되라고 싸우는 거예요. 알렌 박사 같은 사람은 그래도 미국에서 한국을 잘 생각하고 제대로 된 사람, 그 여기도 이 책에 나와요. 그리고 반존론자는 간첩이다. 굳은 신념을 가진 평화주의자라면 왜 전쟁에 전념하고 있는 국가를 직접 방문해서 평화를 설득하지 못하는가? 네가 그렇게 평화가 좋다고 그러면 가서 김정은 만나서 설득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오늘의 소위 평화주의자는 인간들이 북한에 대해 꼼짝 못하는 것 같다. 평화를 애호하는 미국인들의 양손을 묶으려고 획책하고 있는 이른바 평화론자들은 적극적인 반미분자와 같이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해 결과적으로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평화하는 놈들은 다른 나라의 반미주의자랑 똑같은 놈들이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책에 나오는 사진인데 일본군이 자기 동료 시체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어머니는 자 아가야 저걸 보아라. 너의 아버지는 천황폐하를 위해 저렇게 영광스럽게 전사하였단다. 너도 잘하거든 아버지처럼 명예롭게 전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중얼거렸다. 라는 얘기를 쓰면서 이런 놈하고 너네들이 지금 어떻게 싸울지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호소하는 장면이죠. 마지막 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 이거는 이제 비교정치론의 또 아주 그 당시에 최고의 논설입니다. 어떤 정부가 좋은 정부고 그러니까 그때는 소련을 미국이 한없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같이 싸워주는 나라니까. 그때 그거를 박살내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진수가 요 챕터에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이승만 박사는 자유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다 하고 있었음을 뭐 유감없이 보여주는 그런 챕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요 한 줄만 읽고 끝내죠. 정부의 민주주의 원칙을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개인주의자들이다. 개인을 강조하는 것이 자유국가입니다. 개인. 지난번에 그 조평세 박사가 계속 얘기한 게 개인이죠. 개인. 개인이 자유롭냐. 그리고 정부의 권력은 시민들로부터 자유로운 시민들로부터 정부의 권력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 개인적 권리와 자유는 국가 설립의 근본과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래서 개인들이 자유로운 것이 자유민주 국가예요.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정부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권리가 정부의 어떠한 권리 침해의 가능성으로부터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큰 정부 절대 반대. 작은 정부 큰 시장. 큰 시장은 인간이 자유롭게 자기 생활을 영위하는 데시죠. 미국의 민주당 세금을 내가 더 걷어서 여러분들 사는데 내가 다 도움을 드릴게요. 민주당. 미국 공화당 세금 덜 걷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 생활을 도모해 보세요. 그 차이입니다. 그게 이쪽 끝으로 가면 공산주의, 이쪽 끝으로 가면 완전한 자유방임주의. 완전한 자유방임 갖고 또 거기서 게임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뭐 말을 못 한다든가 뭐. 그래서 국가가 일부 개입을 하는 것이죠. 그게 현대 자유주의 국가의 기본이 그겁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 정부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야지 피해보는 사람의 피해를 바로 이거를 요 챕터에서는 또 민주주의의 기본 이론을 이승만 박사가 한 10페이지 아주 멋있게 써놓고 있습니다. 요게 이 책의 다예요. 대단한 책이죠. 국제정치학적으로, 국내정치학적으로, 정치 사상적으로,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가 전략, 그 미국에 어떻게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보면 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그 괜찮은 엘리트 국제정치학들이 평소 하던 소리를 다 능가하는 그 수준의 논설을 이미 오래전이 뭡니까? 저 100년 된 책이네 거의.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든 제 1부 격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강의해 주신 배정우 선생님께 경례! 네.
이거 해야 되나?